박성민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반복한다. 아버지 박정수를 요양원에 맡긴 지 24시간이 지났다. 정확히는 23시간 47분. 시계를 본다. 손이 떨린다. 나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다. 핸드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화면은 꺼져 있지만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다. 누군가 말하면 대답할 태세로. 어제 이 시간쯤만 해도 아버지는 아직 우리 옆에 있었다. 가슴을 짚는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그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거짓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결정이 틀렸다는 걸. 요양원에 맡긴 날. 결정까지의 길. 나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또 생각을 해본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이 나온 건 봄. 의사는 경도인지 장애, 치료 가능, 초기 단계. 나로서는 의사의. 그 말들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나 아직 멀쩡해. 그 웃음이 가장 무서웠다. 밤이 되면 달라졌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우리 집이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침실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아내 김선희는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했다. 딸 박지은은 대학 기숙사에 있고 그래서 나만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아버지를 살피기 위해서. 어느 날은 주방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냄비를 불에 올려둔 채 아버지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주방으로 뛰어가지 않았다면 아내가 나를 차갑게 재촉했다. 이제 결정해야 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직 괜찮아. 나의 말에 아내의 눈빛이 변했다. 딸은 할아버지 보고 싶고 걱정된다고 문자를 보냈다. 아빠,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상담을 받은 날은 여름이었다.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료 인력이 항상 상주합니다. 보호사가 1대7로 배치됩니다. 숫자들이 나를 안심시켰다. 1대7. 그게 안전해 보였다. 계약금을 주었다. 한 달에 얼마. 6개월 선납. 아내가 결제를 도왔다. 나는 쉬운 척했다. 아버지를 이곳에 두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입소 당일 아침 8시 아버지가 옷을 입고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차분한 음성으로 외출하듯이 말했다. 가자. 한마디였다. 나는 딸이 주었던 노란 봉투에 아버지의 옷들을 담았다. 칫솔, 면도기, 휴대폰 충전기. 그것뿐이었다. 아버지, 행동 수칙 읽으셨어요? 요양원 원장 최병철이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목이 메인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봤다. 우린 눈이 마주쳤다. 치매가 진행되었을 때도 아버지의 눈은 내 눈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그 안에 뭔가 있었다. 두려움? 절망?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다. 오늘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약하지만 명확했다. 원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처음엔 다 이러셔요. 금방 적응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답이 없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을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나는 나를 보았다. 눈물이었을까?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표정을 굳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나는 회사 업무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슴속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나의 눈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자꾸 떠올랐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나는 핸드폰만 봤다. 아내에게 문자를 했다. 아버지 입소했다.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다. 딸에게 문자했다. 할아버지 입소했다. 딸도 답장하지 않았다. 버스가 우리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어있을 아버지 침대가 있을 집으로. 아버지가 70년간 쓰셨던 침대. 어머니와 함께 누우셨던 침대. 그 침대가 비어있을 것이다. 나는 그 침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 방을 보지 않았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모두 끝났어? 응. 딸은 밤에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겠지? 그럴 거야. 전화를 끊었다. 그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천장을 봤다. 치매 초기 진단받은 아버지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자꾸 떠올랐다. 내 손목을 본다. 아버지가 잡았던 손목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입소 첫날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밤 2시 17분. 나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자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시간에 요양원 복도의 CCTV가 동시에 꺼졌다는 걸. 당시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아마도 자고 있었을 것 같다. 그것이 가장 괴로웠다.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박성민 보호자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여성이었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네. 아버지분께서 그 다음 말을 들었나 못 들었나 3번을 반복했다고 했다. 실족사고, 계단 아래, 아침 7시에 발견. 나는 숨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급실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서둘러 움직였다. 나는 옷을 입었다. 아내를 깨웠다. 아버지가. 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차에 탔다.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나타났다. 내 발은 엑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옆 차선에서 할머니가 손녀딸과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녀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은 지 18시간. 가슴이 뛰고 발이 빨라졌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달렸다.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봤다.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흔들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 위에 아버지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얼굴 왼쪽이 부어 있었다. 눈 주변이 검었다. 아버지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본 것 같지 않았다. 눈이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두부 외상이 있습니다. CT 결과 관찰 중입니다. 나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어제처럼 따뜻할까?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나야. 아들이야.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요양원 원장이 병원에 나타났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밤에 어떻게 된 일인지. 노인분들이 자주 있는 일인데. 자주 있는 일? 내가 물었다.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 시설에선 계속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뭔가 의심스러웠다. CCTV는요?
그날 야간에 오류가 있었어서요. 오류라고요? 한번 들으면 오류처럼 들린다. 다시 들으면 거짓말처럼 들린다. 어떤 오류인가요? 시스템 점검 때문에. 나는 원장 병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짓이었다. 내 몸 어딘가가 알고 있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따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첫날 밤에 2시 17분. 나는 그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양원에 CCTV도 꺼져 있었다. 세상에는 2가지가 어두웠던 밤이었다. 내 눈과 아버지 곁의 어둠이.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 나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다.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 아버지분은 지금 CT 관찰 중입니다. 일단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응급하지 않다니. 그 말이 이상했다. 아버지는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낙상사고. 그게 응급하지 않을 리 없었다. 나는 의사를 다시 봤다. 두부 외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 그 말이 맴돌았다. 아버지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다. 머리에 붕대, 얼굴에 부종, 눈 주변에 멍. 그 정도의 부상이 어떻게 생긴 걸까? 나는 아버지 방으로 다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내가 손을 꼭 잡으면 손가락이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다. 아내가 나왔다. 원장이 왔대. 나는 복도로 나갔다. 요양원 원장 최병철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병원에 와서도 넥타이를 맸다. 아,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이상했다. 사람의 얼굴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시설에서 입소객이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침착하다. 나는 물었다. CCTV를 확인했나요? 아, 그날 야간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서. 오류라고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문제 있는 기계에 대한 설명처럼 들렸다. 2번째 들었을 때는 거짓처럼 들렸다. 오류라니요. 얼마나 오래된 CCTV이길래. 우리 시설의 CCTV는 최신식입니다. 단지 그날 야간에. 단지. 그 말로 시작하는 설명은 대부분 핵심을 빠뜨린다. 나는 더 물었다. 누가 발견했어요? 몇 시에? 담당 보호사가 아침 순찰 때 발견했습니다. 7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한다. 정확하지 않은 말. 계단이 왜 어두웠어요? 복도 조명은? 복도 조명도 함께 시스템 오류가 연쇄적으로 생겼다? 나는 원장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이었다. 내 몸이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따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병원의 대기실은 추웠다. 에어컨이 잘 나왔다. 나는 팔을 껴안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에게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있어. 어디? 할아버지 괜찮아? 머리를 다치셨어.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의자에 앉았다.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어제 아침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길 때 나는 안심했다. 1대 7이라는 숫자가 마음을 놨다. 의료 인력이 항상 상주한다는 말도 마음을 놨다. 모두 거짓이었나? 아니면 거짓이 아니라면. 나는 모르겠다. 계단 아래.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계단 아래에서 아버지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였다.
밤에 길을 잃는다고 했다. 혹시 아버지가 화장실을 찾아 나갔나? 혹시 뭔가를 찾아 계단으로 갔나? 혹시 나는 생각을 멈췄다. 그 생각은 너무 위험했다. 입소 첫날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나는 회사에 있었다. 내 책상 앞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요양원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낯선 천장을 보는 모습, 낯선 침대에 누우려는 모습,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이다. 같은 방 입소자 노만수가 이야기해줬다. 노만수는 79세였다. 치매가 더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기억이 또렷했다. 할아버지께서 창밖만 봤어요. 노만수가 말했다. 병원 복도에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꾸 집에 가야 한다고. 그게 다예요? 네, 여름인데도 떨리셨어요. 떨렸다. 아버지가 떨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낯선 곳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떨렸을 것이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왔다. 나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더 있다는 느낌. 그 밤은요? 밤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만수가 침묵했다. 길게 침묵했다. 그날 밤. 말이에요. 네. 누가 끌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멈춘 건가? 아니면 내 심장이 멈춘 건가? 뭐라고요? 누가 할아버지를 끌고 나가는 것. 그런 소리가 났어요. 노만수의 눈빛이 정확했다. 치매가 진행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목격자의 눈빛이었다. 보셨어요? 누가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복도가 어두웠어요. 복도가 어두웠다. 조명이 꺼져 있었다. CCTV도 꺼져 있었다.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끌리는 소리. 누군가 저항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내 호흡이 빨라졌다. 이건 아니었다. 이건 실족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노만수의 팔을 잡았다. 혹시 더 있어요? 더 기억나는 게? 노만수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 정도만 말해도 내가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여기서 못 있어요. 노만수의 표정을 봤다. 그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말이 들렸다. 아니, 그건 노만수의 말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협박이었다. 나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왔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누가 끌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니, 무너지지 않았다. 일어서야 했다. 이제 싸워야 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두부의 상이라고 의사들의 말은 같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눈빛도 흐렸다. 치매가 더 진행된 건가? 사고의 충격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 그날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이미정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매우 떨리고 있었다. 네, 뭐죠? 아버님께서 말이에요.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깊게 반복적으로. 아버지요? 무슨 일입니까? 사고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들었던 말이 아니었다. 들은 적 없는 말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밤에 복도에서 누군가 아버님을 끌고 목소리가 끊겼다. 울음이 섞였다.
보호사 이미정이 울고 있었다. 목격하셨어요? 제 방 앞을 지날 때 들었어요. 끌리는 소리, 저항하는 소리. 제 방 앞, 보호사의 방이었다.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셨습니까? 나의 물음에 길게 무겁게 침묵이 흘렀다. 신고하면 전 여기서 일하지 못해요. 그 말이었다. 누군가의 협박. 그게 무슨, 제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 사람이, 원장님이 말했어요. 아버님 일에 대해 말하면 제가 제 일을 잃게 될 거라고. 원장, 최병철. 그런데 어떻게 전화하신 겁니까? 지우고 싶어서요. 자꾸 생각나는 거 지우고 싶어서요. 울음이 더 커졌다. 제 양심이 못 견뎌서. 나는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한 겁니까? 이미정이 대답하지 않았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말해 주세요. 잘 못 봤어요. 어두웠거든요. 복도가 완전히 어두웠어요. 어두웠다. 계획된 어둠이었나? 계단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아버님, 폭행을. 내 귀가 먹은 것 같았다. 폭행이라고요? 더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놨다. 거실에 앉았다. 아내가 나를 봤다. 뭐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안 열렸다. 폭행? 그 단어가 자꾸 반복됐다. 아버지가, 82세의 아버지가, 치매 초기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 누가? 왜?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 2시 17분. 내가 침대에 누워있던 그 밤.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나? 누가 아버지를 끌고 있었나? 아버지는 어떤 얼굴로 그것을 견디고 있었나? 나는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나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라왔다. 요양원의 로비는 조용했다. 원장 최병철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경계하는 표정. 보호자님, 어서 오세요.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기록이요? 근무표, 점검일지, 사고 기록. 다. 원장이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했다. 괜한 문제 만들지 마세요. 협박이었다. 뭐라고요? 입소자분이 빨리 회복되시는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실이 중요했다. 기록을 달라는 거야. 원장이 책상에 앉았다. 천천히 여유 있게. 아버지분 사고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시설의 책임은 없습니다. CCTV에 뭐가 찍혀 있어요? 그날 야간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보험사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 이미 접촉했나? 나는 물었다. 근무표는? 근무표는. 원장이 컴퓨터를 켰다. 그날이 이상하게도 수정이 되어 있어서. 수정이 됐다. 기록이 지워졌다. 누가 수정했습니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뭐가 자동인가? 점검 일지는요? 원장이 파일함을 열었다. 꺼내던 폴더를 멈췄다. 이상하네요. 이상하다고? 그날 점검 일지가 없네요. 없다. 점검 일지가 없다고요? 네. 그날만 비어 있습니다. 그날만. 정확하게 그날만. 나는 원장을 봤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착함만 있었다. 사고 기록은요? 사고 기록도 방금 확인해 보니 그날 기록이. 말이 흐릿해졌다. 없어요? 네.
없다. 모두 없다. 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진 증거, 끌려나간 흔적, 폭행당한 기록, 모두 없었다. 나는 책상을 쳤다. 손가락이 아팠다. 하지만 느껴졌다. 분노를 느껴야 했다. 왜 지웠습니까? 지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오류, 그 단어가 들릴 때마다 나는 웃고 싶었다. 미친 듯이 웃고 싶었다. 보호사는요? 이미정이요? 원장의 눈이 바뀌었다. 아주 잠깐 빛이 꺼졌다. 그 보호사요? 그 밤에 근무했던 보호사요. 아, 그 보호사는 사직했습니다. 사직했다. 언제요? 어제? 아니, 그제? 원장도 기억을 못하나? 아니, 기억하지 않는 척하는 거다. 나는 일어섰다. 이거 다 신고할 거야. 원장이 웃음을 보였다. 우아한 웃음.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성실히? 기록을 없애고 CCTV를 꺼놓고 보호사에게 협박했으면서 증거 다 없앴으면서 뭘? 이건 불운한 사고일 뿐입니다. 불운한 사고. 아버지의 폭행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는 방을 나왔다. 요양원의 로비를 지나갈 때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분 건강을 빌겠습니다. 건강을 빌다니. 그 말이 가장 끔찍했다. 그는 정말로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만 생각했다.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없애고 입을 다물게 하고 충분히 지나면 잊힌다.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경찰, 보험사, 병원 모두 이미 원장의 손에 있었다. 나만 남았다. 58세의 아들. 직장을 가진 평범한 남자.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는 차에 타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누구를 불러야 할까? 변호사? 경찰? 손가락이 떨렸다. 보호사 이미정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녀는 요양원을 나간 후 집으로 숨어 있었다. 43세의 여자. 아이들의 학비를 벌고 있는 여자. 내가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발을 쭉 펴 문을 막았다. 5분만요. 이미정이 나를 봤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고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계속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에 뭘 본 거예요? 이미정이 머리를 들었다. 더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뭘 당했는지 말해주세요. 저도 정확히 본 게 아니고,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이미정이 일어섰다. 주방으로 가더니 물을 마셨다. 조금의 시간이 흘렀다. 물을 마심으로써 시간을 버는 건가?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이미정이 다시 앉으면서 말했다. 제가 있는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처음엔 누군가 깨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자다가 깨셨다고 생각했어요. 깨우는 소리. 그 다음은요? 그리고는 복도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을 끌고 가는 소리였어요. 아버지를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뭔가 말하려던 목소리. 아니, 고통의 신음소리 같았어요. 이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계속 들었어요. 약 5분, 아니, 10분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엔 침묵이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침묵.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을까? 그때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정이 멈췄다. 뭐죠? 복도가 어두웠어요.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럼 그냥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문을 닫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게 협박이었나? 아니, 두려움이었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 일을 하듯이 평소대로. 아버지는요? 혼자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눈빛이 이상했어요. 이상한 눈빛. 그리고 계단에서 발견됐어요. 아침 7시에.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이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신고했어요. 뭐라고요? 저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럼 원장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 것이 요양원 전화였거든요. 직원 휴대폰이었어요. 그 번호로 신고했는데 원장님이 전화를 끊고 그 다음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사무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보호사님, 이건 큰일이 될 수 있다고. 시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장님은 저에게 계속 말했어요. 보호사님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 직접적인 협박. 그리고 뭐라고? 이미 나이가 43세인데 새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다른 요양원에서도 평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도 말씀할 수도. 전 자식을 키워야 해요. 학비를 벌어야 해요. 이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죄책감이 너무 커서 밤마다 못 자요. 아버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그녀를 봤다. 43세의 여자. 아버지를 지켜내지 못한 여자. 아버지의 폭행을 목격했으면서도 침묵하도록 강요받은 여자. 나는 그녀에게 미안했다. 증거가 남아있나요? 그날 밤의 기록이나.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CCTV도, 근무표도, 제 증언도, 그녀의 증언도 지워졌다. 일기 같은 거는요? 그날 밤을 기록한. 이미정이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노트였다. 낡은 노트. 제가 매일 기록해요. 입소자들의 상태를. 일지처럼.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면 저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은 말씀하세요. 그럼 제 자식은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처음 놓는 그 순간을 생각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순간. 이번엔 다르게 하기로 했다. 경찰이 요양원을 조사했다. 2주일 후였다. 기록들은 여전히 없었다. CCTV 영상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이미정의 노트가 있었다. 그 노트에는 아버지가 그날 밤 고통의 소리를 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노만수의 증언이 있었다. 누가 끌고 나갔다는 증언이. 경찰은 원장을 불렀다. 나는 경찰서에 있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길었다. 어떻게 가는지 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나왔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증인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지. 모두 지워졌으니까. 그럼 수사는?
일단 보험 기록과 병원 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사도 이미 원장의 손에 있었다. 병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병원.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떠 있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다. 내 얼굴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나야. 아들이야. 아버지의 입이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미안해.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 내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당한 폭행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내가 요양원에 맡겼으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나를 봤다. 나는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나는 원장을 만났다. 최병철이 병원에 와 있었다. 그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보호자님. 그가 웃으며 인사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기록을 지웠어요. 증인을 협박했어요. 아버지를 학대했어요. 원장이 웃음을 멈췄다.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요. CCTV, 녹화, 기록, 그런 것들이요. 내 목이 메었다. 그것들이 없으면 이건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 보호사가 요양원을 나간 직원의 말이요?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장이 더 가까워졌다. 요양원에서 나간 직원이 요양원을 고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직업 배신이라든지 비밀 누설이라든지 협박, 명백한 협박. 아이들 학비 버는 여자에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나는 원장을 밀었다. 그것도 약한 힘으로. 하지만 그것도 폭행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이 뭐하는. 닥쳐요. 원장이 물러섰다.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내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법정에서 만나죠. 법정. 그 단어가 몸에 스쳤다. 법정은 증거의 전쟁이었다. 나는 증거가 없었다. 기록은 모두 지워졌다. 영상은 모두 없었다. 목격자의 증언만 있었다. 치매 노인의 증언. 협박받은 여자의 증언. 충분할까? 원장이 웃음을 다시 지었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의 확신. 나는 병원을 나갔다. 주차장에서 나는 구토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이기지 못할 거야. 아내가 말했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해. 법정 싸움은 아버지한테 더 상처가 될 거야. 아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누군가의 아버지가 같은 밤을 겪으면, 다음 누군가의 어머니가 계단 아래에서 발견되면, 세상이 침묵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이 없으니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미정과 노만수를 보호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증거 없이 씨름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내는 날 봤다. 그 눈빛은 더는 이제 그만이 아니었다. 그건 할 수 없지만 응원한다는 눈빛이었다. 장례가 끝난 밤이었다. 아버지는 3주 후에 돌아가셨다. 두부외상이 원인이었다. 의사는 사고 당시 어떤 합병증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폭력의 흔적은 이미 몸 안에 묻혀 있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 아버지의 동료들, 친구들, 후배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정수 형이 이렇게 가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다. 그 말이 가장 무거웠다. 아내는 밤새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 딸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시신을 봤다. 화장된 뼈, 70년간 살아온 사람이. 화장 시간은 2시간이었다. 나는 그 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다. 담배를 폈다. 담배를 피운 지가 언제더라. 손이 떨렸다. 담배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밟아버렸다. 장례식이 끝난 밤, 아내는 이미 잠들었다. 딸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았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있었다. 누군가 경찰이 돌려줬다. 나는 그 핸드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의 연락처가 보였다. 나, 아내, 딸, 의사, 병원. 아버지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 나는 파일을 찾아 들어갔다. 녹음 폴더. 한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 아들에게. 날짜 입소 첫날. 입소 당일 저녁. 나는 그 파일을 눌렀다. 아, 녹음이 제대로 되는 건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떨렸다. 아들아. 목소리가 끊겼다. 기침하는 소리. 내가 너한테 또 끊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미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이래서 미안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목소리. 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짐이 되어서 제발 날 미워하지 마라. 이게 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 그 순간 누가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목소리.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아, 누군가 아버지를 발견했구나. 녹음이 끊겼다. 아니, 끊겨 있었다. 다시 시작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자는 시간입니다. 침착한 목소리. 여성 보호사의 목소리. 이미정의 목소리. 아니었다. 다른 목소리였다. 휴대폰을 내놓으세요. 명령조였다. 아버님 휴대폰. 휴대폰을 빼앗다. 그 순간이었다. 녹음이 다시 끊겼다.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 또다시, 미안하다. 또다시,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몸이 떨렸다. 아내가 나왔다. 뭐야? 나는 핸드폰을 건넸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나왔다. 아빠 뭐야? 할아버지 목소리야. 딸도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왜 미안해하세요? 그 질문이 가장 끔찍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폭행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치매를 미안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늙음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할아버지는 미안해할 게 없었어. 우리가 할 수 없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밤 나는 결정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 내놓겠다. 증거가 부족하다던가, 증인이 불명확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더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증거였다. 아버지의 죄책감이 증거였다.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 밤에 뭔가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당한 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 요양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같은 밤을 겪지 않도록 나는 법정에 섰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변호사는 내 옆에 있었다. 원장 최병철은 반대편에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혹은 상속자분이신 박성민님,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었다. 밤 2시 17분에 CCTV가 꺼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복도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기록했다. 근무표, 점검일지, 사고 기록이 모두 그날만 없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지웠습니다. 기록이 또 진행되었다. 보호사가 협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나는 핸드폰을 건넸다. 아버지의 휴대폰입니다. 입소 당일 저녁 아버지가 나에게 녹음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이 고요해졌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어서 82세 노인의 목소리. 치매 초기의 아버지. 폭력으로 혼란스러운 아버지. 제발 날 미워하지 마라. 이게 난 할 수 없이. 그 다음 누가 누군가의 목소리.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자는 시간입니다. 명령조의 목소리. 휴대폰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녹음이 끊겼다. 법정이 조용했다. 원장 최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그 파일을 몇 번 더 재생시켰다. 폭행을 당한 후 어떤 상태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병원 의사가 증언했다. 두부외상 외에도 신체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팔, 등, 다리 부위에요.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외부 충격. 피해자께서 넘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상처인가요? 아니요.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얼굴, 머리 부분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신체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렸을 가능성. 그 말이 법정에 울렸다. 원장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녹음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조작이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찰에 이미 제출했던 파일입니다.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날 CCTV를 껐어요. 기록을 지웠고 증인을 협박했어요. 제일 중요한 증거 자체를 지우려고 했어요.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녹음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나는 앉았다. 재판은 3개월이 더 이어졌다. 결국 원장 최병철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해죄. 구체적인 수치는 낮았다. 하지만 유죄였다. 세상에 알려졌다. 그 요양원에서 뭔가 있었다는 것.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남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계속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다시 그 요양원 앞에 섰다. 요양원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CCTV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다.
왜인가? CCTV는 꺼졌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밤은 남아있으니까. 기록이 지워졌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남아있으니까. 증인들이 침묵했지만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남아있으니까. 세상이 외면했지만 아버지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 박정수는 같은 밤을 겪지 않기를.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는 계단 아래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다른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이 외면하지 않기를. 노인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다. 그 외면을 멈추고 싶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었다. 목소리가 되는 것. 아버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CCTV가 꺼져도 우리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는다. 기록이 지워져도 진실은 남는다. 세상이 침묵해도 우리는 말한다. 아버지 박정수를 위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